한국 정치사 1편 상도동계 YS의 사람들, 그들의 영광과 비극. 1장. 상도동, 그곳이 역사가 되기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금은 평범한 주택가로 보이는 이 동네가 한국 현대사의 경랑을 가장 뜨겁게 삼킨 장소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69년 한 젊은 정치인이 이곳에 터를 잡았어요. 그의 이름은 김영삼. 사람들은 그를 YS라고 불렀죠. 당시 그는 39살의 국회의원이었답니다. 그는 이 집에서 무려 46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집, 원래는 영화배우 조미령의 저택이었다고 해요. 김영삼이 이 집을 산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가 이 집을 보러 갔을 때 조미령이 물었어요. 김 의원님이 여기 사시면 무슨 정치를 하실 건가요? 김영삼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상도동의 그 집은 이후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군사 정권의 감시 대상 1호가 되었으며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2장. 왜 상도동계라고 불렀을까? 이 이름은 사실 군사 독재 시절의 감시와 생존 전략에서 탄생했어요.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정치 활동을 철저히 감시했어요. 신문에는 두 김의 이름조차 제대로 올리기 어려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는 동네는 달랐습니다. 김영삼은 상도동, 김대중은 동교동. 기자들은 꾀를 냈어요. 이름 대신 동네 이름으로 쓰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였어요. 처음에는 은어였는데 점점 공식 명칭처럼 굳어졌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집이 중요했을까요? 군사 정권 아래서 야당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모일 장소가 어디 있었겠어요? 식당에서 만나면 도청당하고 사무실에서 만나면 급습당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어요. 김영삼의 상도동 자택은 말 그대로 야당 사무실이자 회의실이자 피난처였답니다. 측근들은 그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자고 가면서 독재 정권에 맞선 전략을 밤새 논의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상도동에서 만나자는 말은 김영삼의 사람들과 만나자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상도동계라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탄생한 거예요. 3장. YS, 젊은이의 반격. 김영삼은 정치를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1954년 25살의 나이로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4.4.5 개헌을 강행하자 그는 생애 첫 정치적 결단을 내렸어요. 당시 젊은 의원들이 대부분 묵묵부답일 때 김영삼은 당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승만이 직접 그를 불러 회유하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가 나중에 회고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권력 앞에서 무릎 꿇는 순간 정치인은 끝이라는 것을. 그 후 박정희 정권 시절 그는 본격적인 반독재 투사로 변신했습니다. 1969년 박정희의 3선 개헌을 강력히 반대했다가 그해 8월 그의 차에 괴한들이 던진 염산병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자신의 집에 경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YH무역 여공들이 신민당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경찰이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김영삼은 주저없이 뛰어나가 경찰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을 지키지 못하면 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 이후 박정희 정권은 그를 국회에서 강제로 몰아냈고 그는 상도동 자택에 연금되었어요. 그런데 그 연금 생활, 그냥 조용히 지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좁은 마당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오가며 생각했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의 아들 김현철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연금되었을 때 마당에 발자국 자국이 패일 정도로 걸으셨어요.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며 아버지가 싸우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4장. 6월 항쟁, 그리고 YS의 선택. 1987년 6월 한국은 뜨거웠어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외쳤지요. YS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을 결심했어요. 그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나를 막아서는 어떤 힘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의 귀국은 상도동계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들은 밤새 전단지를 돌리고 시민들을 조직했어요. 결국 6월 29일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했어요. 직선제 개헌, 정치범 석방, 언론 자유.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죠. 상도동계는 이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1987년 대선에서 YS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YS는 노태우와 김대중에 밀려 3위로 낙선했어요. 상도동계는 크게 좌절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YS가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다독였어요. 이제 우리의 차례는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다. 5장. 상도동계의 4인방 그들은 어떻게 YS를 지켰나. 서석재 YS의 그림자, 침묵의 헌신. 서석재는 1968년 김영삼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어요. 그는 YS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으로 불렸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서석재 없으면 YS도 없었다. 그는 극도로 조용하고 언론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YS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있었지만 빛은 철저히 YS에게만 돌아가게 했답니다. 그는 신군부 정권의 두 전직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도록 비자금 사건을 도마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은 대선에 연루된 사건을 책임지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답니다. 2009년 서석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빈소를 직접 찾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내 가장 오랜 동지를 보냈다. 김덕룡 서울대 학생운동 출신의 프레임. 김덕룡은 상도동계에서 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어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었거든요. 1970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그를 직접 발탁했어요. YS는 그의 날카로운 논리와 전략적 사고를 높이 샀답니다. 그는 이후 5선 의원을 지냈고 김영삼 정권에서 2번이나 정무장관을 역임했어요. 그는 YS의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자리 도전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는 말했죠. 나는 YS에게서 정치의 기본을 배웠다. 그걸로 충분하다. 김동영 좌동령의 비운. 김동영은 좌동령 우영우라는 말의 왼쪽 주인공이었어요. 최영우가 YS의 오른팔이라면 김동영은 왼팔이었죠. 그러나 그는 YS의 대통령 당선을 1년여 앞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991년 그의 나이 55이었어요. YS가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떠난 그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상도동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미완의 별이라고 불렀어요. 최영우, 우영우의 좌절과 그 후 최영우는 6선 의원을 지낸 상도동계의 원로였어요. 그는 울산 출신으로 1964년 6.3항쟁 당시 YS의 눈에 띄어 정치에 입문했어요. 그런데 1997년 그는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는 그렇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권력도 꿈도 건강도 한순간에 잃은 거예요. 2015년 YS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거동이 불편한 최영우는 빈소를 찾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가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어이구, 어이구라는 탄식이었어요. 그는 영정사진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날 빈소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눈물 앞에서 침묵했답니다. 6장 3당 합당 상도동계, 분열의 시작. 1990년 1월 YS는 노태우, 김종필과 함께 3당 합당을 단행했어요. 이 결정은 상도동계 내부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민주화의 적과 손잡았다며 반발했어요. 이기택, 문희상 등은 합당에 반대하며 민주당에 잔류했죠. 반면 박철원, 김윤환 등은 YS를 따라 민주자유당으로 갔어요. YS는 말했어요. 나는 정권을 잡아야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불가피함이 상도동계의 영원한 상처로 남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상도동계는 YS 하나로 뭉쳤지만 YS 하나로 갈라졌다. 7장 YS의 집권 그리고 상도동계의 전성기.
1992년 YS는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군 출신이 아닌 문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정부에서 상도동계 인사들은 요직을 두루 차지했어요. 국무총리 이회창, 대통령 비서실장 박철원, 내무장관 최형우. 상도동계는 그야말로 제2의 여당 같은 위용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전성기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에요. 상도동계 내부에서도 세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친박철원계, 친이기택계, 친김윤환계가 서로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죠. YS는 이들을 적절히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내 칼은 내가 준다. 누구도 내 칼을 휘두르게 하지 않겠다. 8장 김현철 이야기. YS의 아들, 그리고 정치적 상속.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 그는 아버지의 상도동 집에서 자란 상도동계의 막내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연금 생활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가 나중에 쓴 회고록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는 연금되셔도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마당을 걸으셨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지금 싸우고 계신다고 느꼈어요. 1990년대 초 김현철은 정치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YS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습 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불운이 찾아왔어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그는 구체적인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YS 정권 이후 그는 정치 일선에서 점차 멀어졌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김현철은 YS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그 무게를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다. 9장 IMF 외환위기 상도동계의 몰락.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에 휩싸였어요. YS 정부는 국가부도 위기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았죠. 상도동계는 방황했어요. 어떤 이들은 YS가 경제를 너무 등한시했다고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이건 구조적 문제지 YS 탓이 아니다고 감쌌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YS의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상도동계의 정치적 입지도 함께 무너졌답니다. YS는 퇴임 직후 사과했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상도동계는 이 사과를 자신들의 사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해체의 길을 걸었답니다. 10장 상도동계. 그 이후 YS는 2000년대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러나 상도동계만의 독자적인 세력은 점점 사라져갔죠. 서석재는 2009년 먼저 떠났어요. 김동영은 YS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김덕룡은 조용히 정계를 은퇴한 후 학자처럼 살았어요. 최형우는 중풍으로 쓰러져 18년을 투병하다가 결국 YS의 뒤를 따라갔죠. 상도동계의 4인방. 그들은 모두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YS라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꿈과 때로는 건강까지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마무리. 상도동계가 남긴 것. 사람들은 말해요. 상도동계는 YS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이었다. 그 행성들은 각자 자신의 궤도를 돌았지만 모두 태양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때로는 영웅이었고, 때로는 배신자였으며, 때로는 승자였고, 때로는 패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한국 정치의 지역을 초월한 인물 중심 정치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답니다. YS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상도동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몇몇은 정치 현장에서, 몇몇은 고향에서, 몇몇은 하늘에서 그들의 YS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